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12월 11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제 유튜브 AI가 추천을 해서 보니까 우리 이제 국방뉴스에서 우리 해병대용으로 지금 대문사진에서 보신 이 기종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너무나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살짝 커진 것 같아요. 네, CB90 우리 해병대용으로 첫 번째 함정을 건조했다. 그래서 진수식을 했다. 행사를 생방송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어떤 배다라는 부분하고 우리가 이 소형 함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섬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적절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응을 전혀 안 해왔던 부분은 아니다. 자, 이런 부분과 관련지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자, 뭐 이런 거죠. 밑에 보도가 아까 이제 생방송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해병대 고속 전투 주정 HCB 선도함의 진수식이다. 2025년 12월 11일이다 라고 돼 있고, 그 내용을 보면은 이름은 청새치로 지었다. 고속 전투 주정이다. 하이 컴뱃 주정? 예, 주정은 잘 모르겠네요. 추정이 잘 안 되네요. 자, 그거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이름 청새치. 예, 뭐, 요 정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나온 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요 내용은 이게 이제 그 강남 조선소라는 곳에서 건조를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부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 이제 사장님이 이제 짤막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연혁이나 전체적인 뭐 대략적인 성능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제가 듣고 요약을 한 것입니다. 31톤급이다. 이 점이 큰 차이가 나요. 길이가 17m다. 폭은 이야기 안 했어요. 이렇게 되면 모양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거의 스웨덴의 CB90을 벤치마킹 안 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폭도 조금 넓고 길이가 조금 길어지면 배들은 보면 이제 배수량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CB90이 한 20톤 최대치가 20톤 거기도 계량형이 나왔기 때문에 최대치가 20톤인데 31톤 그거보다 50% 정도 더 배수량이 커요. 이렇게 되면은 적재량이 당연히 늘어나죠. 10톤 정도니까. 그래서 오늘 말한 무장은 조금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아주 기본 무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림에서 잠깐 보시겠지만은 보이시지만은 12.7mm 무인 기관포 총 12.7 그리고 7.62mm 사람이 들고 쏘는 거, 거치해서 쏘는 거, 이 두 개로 무장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아주 초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간 때문에 인원이 전부 다 내부에 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보호를 위한 당연한 목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피탄도 훌륭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피탄 능력도 그러면은 여유분이 상당히 많이 남거든요. 길이는 이제 기존 CB90보다는 1m 정도밖에 안 늘어났기 때문에 배 전체 구조를 내부 디자인 뒤에 보여드릴 겁니다. 내부에 뭘 많이 넣기는 어려워요. 네. 뭐 완전 군장 병력을 CB90보다는 몇 명 정도 더 태우는 수준일 거예요. 그럼 그 외에는 뭐냐? 배수량을 이렇게 키웠다? 엔진도 엄청나게 출력이 좋은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왜냐면 무게가 50%가 늘었는데 속도는 지금 일단 똑같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는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예전에 헤딩을 봤을 때는 최대 속도가 45노트였는데 워트제트거든요. 시속 83km예요. 킬로미터로 바꾸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이제 그 덩치가 커졌다. 그리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무장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자연적으로 하게 되죠. 스펙을 보게 되면. 그래서 스펙을 우리가 유심히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거짓말 잘 안 하거든요. 그럼 많은 것을 이해해요. 이 사람들이 액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줄여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허세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
그래서 20명 이상의 상륙부대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은 신규 편제로 앞으로 상황을 봤을 때 일개 소대를 태우겠다. 완전 군장한, 예, 이렇게 일단 보입니다. 고무보트도 한 척 실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자, 볼까요? 가장 큰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섬 개수가 자그마치 요거 기준으로도 AI 기준으로 3,390개. 엄청나게 많은 편입니다. 국토 면적을 고려하면은 세계 최고 수준에 육박할 거예요. 예. 거기다가 북한의 섬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러면 유인도가 480개, 무인도가 2,910개. 자, 1290이 노르웨이, 스웨덴이 지금 생산한 이유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구는 몇백만밖에 안 되잖아요, 스웨덴. 근데 섬이 뒤에 보시겠지만은 20만 개가 넘습니다. 20만 개가 넘어요. 20만 개가. 그래서 기동 출동할 때 그 모든 섬에다가 방어 병력을 배치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쓰는 배기 때문에 또 거기는 외해랑 바로 인접해 있는 부분이고 북극이 아니기 때문에 파도도 거칠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안전하게 빠르게 기동할 수 있는 배로서 디자인된 거기 때문에 전 세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다고 봤을 때는 배를 당연히 잘 골랐다고 보고 과거에도 관련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옛날 해병대 이렇게 이제 사진들이나 영상들 다큐들 보면은 우리 이제 서해에서 보면은 해병대 여러 섬에 이제 이게 뭐라고 할까 초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초소를 순찰하려고 할 때는 뭘 타고 가느냐? 민간 선박을 타고 가더라고요. 네, 그거는 많이 잘못했죠. 주요 섬에 특히 이제 북한과 접한 곳에서는 해병대가 다 초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상황 변화에 따라서 추가 병력이 들어가거나 추가 병력이 빠져나와야 되는 부분, 아니면 기존 병력이 빠져나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방침은 전혀 아니다. 그렇다고 마땅한 해군 선박이 있어서 신속하게 기동을 할 수도 없다. 그리고 해안에 암초가 많은데 아무 곳에나 팍팍 댈 수도 없다. 그래서 그런 배의 필요는 있었다. 분명히. 그래서 그게 이번에는 됐다. 과연 몇 척이나 건조할 것인가? 스웨덴처럼 뭐 300척까지 건조하지는 않겠지만 상당량을 일단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량을 건조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마침 이제 우리가 대양 해군의 기치를 또 걸고 지금 이제 국제 정세가 우리의 역할이 우리 해군의 작전 범위가 한반도에 절대 머물지 않는다는 건 이거 이제 제 채널 계속 보시는 분들은 동의하실 겁니다. 거기에 해병대는 전략 기동군으로서 가장 먼저 파병되게 돼요. 그래서 고강도 분쟁보다는 저강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지금 발생하고 있죠. 다시 불 붙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캄보디아, 태국. 자, 지난번에 이재명이 아세안에 가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런 뭐라고 할까? 군사적 요구에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다. 뭐 이런 류의 수요에 적극 부응하겠다. 국방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즉 그것은 그 자리에 있는 미국이 빠져나가고 어제도 제가 미국 해군국을 다뤘습니다만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한국한테 물려준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끈끈하게 유지한다.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대비를 시키고 있다. 아세안 같은 경우에 옛날에 이제 문재인 바이든 회담 때도 보면은 그때 일본의 당시 스가 총리하고 일주일 사이로 미팅을 했거든요. 워싱턴에서. 그때 이제 한참 미얀마 문제가 떠올랐어요. 내전이죠. 우리하고만 미얀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화 유지에 대해서. 일본하고 이야기 안 했어요. 네, 이번에 이재명이 확실하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개입한다. 우리가 경찰 노릇을 하겠다. 적극적으로 국방 수요에, 안보 수요에 대응하겠다. 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그럼 해군이고 해병대거든요. 자, 그런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배의 유용성이 검증이 됐다 그러면은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배의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상륙 전단이나 아니면 큰 구축함에 실을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감히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섬이 많다는 부분도 있고 신속 대응
영향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도 후방에 있는 사단들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가 항상 보면 이제 기동 타격대 이 있잖아요. 후방에 이제 테러리스트나 특공대가 들어왔을 때, 뭐 특공대 특징상 과무장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대대급이나 예단급을 충분히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동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육륜 차륜 장갑차나 아니면 뭐 기존 차량형 장갑차들을 활용해서 가죠. 이때까지는 해병대는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병대가 발이 생긴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또 보니까 이게 KFNS도 관련 전문가들이 영상을 오늘 진수식 한 날 바로 만든 게 제가 그 제목을 봤거든요. 자, 그런 기사들하고 참고로 섞어 보시면은 전체 그림이 좀 여러분이 감을 잡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자, 배가 제가 보기엔 거의 이배랑 같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역할이나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줬잖아요. 1290하고는 거의 같고 벤치마킹을 했다고 봅니다. 이게 91년도에 나온 배예요. 벌써 이제 30mm 넘은 배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업그레이드형은 배수량이 조금 늘었고 크기도 조금 늘었을 수 있습니다만 배수량이 기본적으로 늘었고 엔진도 큰 걸 넣었어요. 속도가 빨라졌죠. 5노트 정도. 그리고 좀 많은 장비를 실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우리는 정말 RCWS를 장착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여기 자동 박격포도 장착을 해요. 자동 박격포 장착 버전도 있거든요. 스웨덴에 자동 박격포 있잖아요. 이거 차량 장갑차 모양으로 된 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용 인력이 더 들어가야 되고 또 포탄도 실어야 되기 때문에 배의 중량이 당연히 무거워져야 되고 기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엔진이 커져야 돼요. 커진다기보다는 배기량이 훨씬 성능이 좋은 엔진이 들어가죠. 엔진 룸이 막 크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 보면 91년부터 됐고 250에서 300척. 우리는 몇 척을 가질 것이냐고. 250에서 300척은 절대 아니겠죠. 근데 가격이 스웨덴 기준으로 지금 위키피디아 상의 가격을 보면은 왼쪽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사실관계 확인하시면 되고요. 척당 35억이니까 길이가 16m, 20톤 만재 배수량이 우리는 지금 31톤이라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17m에 요 20톤 만재는 지금 900마력짜리, 950마력짜리 엔진, 디젤 엔진 2개 들어간 거예요. 근데 20톤이고 45노트인데 우리는 31톤이고 45노트 속도 같아요. 그러면 엔진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제가 봐서는 디젤 엔진 2개 이상 못 넣어요. 자, 3개 이상은 못 넣어요. 2개가 최대치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스웨덴 같은 경우는 1000마력 가까운 처음에 650마력으로 시작해서 그때는 40노트였어요. 예, 그걸 배를 조금 크게 하고 배수량을 늘리면서 45노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650마력이 950마력 정도로 늘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배 무게가 다시 50%가 늘었어요. 그래서 45노트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럼 엔진 하나가 몇 마력 정도 돼야 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최소 1500마력은 돼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떠오르는 생각이 이거죠. K2에 들어가는 국산화된 디젤 엔진. 네, 뭐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가격은 척당 35억 원이었어요. 이게 뭐 초기 생산분인지 말기 생산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거보다 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기에 우리가 이제 윤용화함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배수량이 10배 정도, 500톤급 정도 되죠. 500톤급. 네, 10배는 아니네요. 20배, 30배, 25배 정도 되는데 그게 한 5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거보다는 저렴하지 않을까. 크게 부담은 없는 거고 큰 셈만 오케이 하고 생산을 하게 되면은 괜찮다. 그리고 향후 이런 수요는 많을 것 같다. 왜 저분도 우리나라 당연히 이제 대북용으로도 필요하고 우리 중국이나 일본에도 섬들이 많습니다. 네, 필요한 함정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숫자는 단지 지금 여기 이 서북 도서용보다는 더 많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동해는 섬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숫자는 생각보다는 좀 많아질 수 있다. 서북 5도만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많다. 지금 왜냐하면 북한에 초고속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침투를 해서 뭐 남부에 옛날처럼 뭐 남쪽까지 다대포까지 오고 이런 경우는 이제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해상 전력이 워낙 빵빵해지고 탐지 자산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것은 딱 섬들 간의 이동 통로고, 심지어 이야기하면 이거는 거의 공격용이라고 봐야 돼요. 북한의 유사한 함정을 이걸로 대응하기 위해서 있는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네네. 예, 예. 자, 그래서 일단 유사시에 해병대가 관장하는 선들 간의 소통을 빨리 하고 타격을 한다. 이런 이제 우리 같은 상황 환경을 더 보면 그래요. 우리는 모든 섬에, 웬만한 섬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는 다 배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노르웨이, 스웨덴하고는 다르죠. 상당히 공격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예, 예.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스펙을 좀 보게 되면은 최대 20톤이라고 돼 있고, 길이가 한 16m? 우리가 한 1m 정도 짧아요. 그래서 전체로 우리가 배가 살짝 커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은 초창기에는 625마력짜리 엔진, 625마력짜리 엔진 두 개네요. 스웨덴 스카니아 거. 그 다음 CB90HSM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면서 900마력짜리 두 개가 들어갔다. 워터제트가 두 개다. 예, 워터제트로 기동한다. 우리도 당연히 워터제트 씁니다. 워터제트가 되게 되면은 스크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한국 환경에서 뭐 양식장 많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에 대해서 유용하게 대응할 수 있고, 배를 이렇게 앞부분 상당히 튼튼하게 만든 것 같거든요. 배를 그냥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섬에다가. 뺄 때도 뒤로 빼면 되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워터제트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선택인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워터제트가 4개예요. 네. 그거는 사장님이 설명하신 게 아니고 사진에 나왔어요. 사진에, 그림에. 자, 최초에는 속도가 40노트에서 뒤에는 45노트로 올라갔다. 그러면서 중량도 조금, 배수량도 늘어나면서 그랬는데, 자, 이 배를 보시면은 속도가 40에서 45노트, 즉 10% 정도 늘어나는데 엔진이 625마력에서 900마력 정도로 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31톤이잖아요. 여기 제시된 거에 20톤보다 50%가 높아요. 똑같은 속도를 유지한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 1500마력짜리 디젤 엔진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레인지를 볼까요? 작전 능력은 제일 긴 것만 볼게요. 38노트로 할 때 560km 정도가 항속거리가 나온다. 뭐 이 놈은 국내에서 쓰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고 봅니다. 국내 환경에서. 예, 좁은 데 밀집돼 있으니까 섬이. 자, 여기 보면은 3명의 조종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18명의 완전 군장 해병대가 탈 수 있다. 우리는 여기 지금 20명 이상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내부가 커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운용하는 병사들의 숫자는 비슷하지 않을까 보고요. 조금 커졌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에서 나온 거예요. 진수식에서. 이게 워터젯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4개. 4개. 그리고, 기존에 HB90은, CB90은 2개예요. 그렇다고 해서 엔진이 4개가 달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2개 갖고, 최소 1500마리짜리 2개다. 이런 걸 스펙상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을 4개를 하면은 뭐가 좋아지냐? 2개로 하는 것보다. 이 생각을 제가 잠깐 해봤습니다. 제가 이분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정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훨씬 방향 전환을 할 때 미세 조정이 더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동의합니다. 자, 스웨덴에서는 CB90이 움직일 때 대부분의 섬이 무인도예요. 근데 우리는 무인도도 많지만 갯벌도 있고 거기 어구들도 있고 어선들도 있고 양식장도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동남아시아 해안도 마찬가지일 거고, 일본 해안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중국 해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작전 범위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다들. 그러기에는 이건 우리 해군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일 거예요. 충분히. 왜?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정밀하게 조정을 해야 된다. 정밀하게. 방향전환이 빠를 뿐만 아니라 정밀해야 된다는 요구가 반영됐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볼까요? 오래전에 제가 캡처를 해둔 것이라 출처가 잘 모르겠네요. 예, 일단 올립니다.
자, 이거 보면은 CB90의 내부도를 이렇게 보여준 거거든요. 이 보면은 여러분 보이시지만 제가 노란색 동그라미, 제가 디젤 엔진이 2개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625마력에서 그다음 뭐 900마력대로 올렸잖아요. 그러면 엔진이 살짝 커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 워터제트가 지금 2개 달려 있는 게 보이거든요. 엔진 하나당 1개. 4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엔진을 4개 넣을 것이냐. 이런 급의 엔진을 4개 넣어도 되긴 되잖아요. 저는 그럴 공간 안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엔진이 이 2개에다가 워터제트를 4개 됐다. 그럼 여기가 이제 좀 단가가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엔진 하나에 1개가 딱 적절하게는 적정할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엔진 2개에 출구를 4개를 했다. 그럼 가운데 조정하는 부분이 추가로 된다. 여기에 엔진을 더 넣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좀 봅니다. 물론 배가 조금 크긴 하지만. 자, 그리고 내부 선실이 보이죠. 병사들이 이제 앉아 있는 공간이 보이고, 병사들이 이제 해안에 접안을 하게 되면, 접안하는 동안에는 이제 제가 봐서는 뭐 한 7.62mm 탄 정도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또는 12.7mm 탄 정도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장갑차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상용 8륜 장갑차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병사들은 내부에서 보호를 받고 있고, 여기 아까 안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연막탄 발사기가 4개 있다라고 돼 있고, 상당히 공세적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연막탄 발사기는 적외선 차단이 된다. 이것은 아마 그냥 우리 전차에서 쓰는 뭐랄까 수동형 방어 장치. 상대방이 우리한테 조준 레이저를 쏘게 되면 거리 측정기죠. 반드시 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쏘게 되면 그것을 내가 감지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연막탄을 쏘게 되는데, 그 연막탄에는 상대방의 빛을 차단할 수 있는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 응용한 거니까 적진으로 돌진한다, 이런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7mm 이 RCWS가 들어간 것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냥 12.7mm 포하고 12.7mm RCWS는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제가 듣기로도 RCWS가 되면은 그게 어떤 사거리를 보장하는 데 따라 다르지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몇 천만 원짜리는 올라갑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만으로. 대량 생산은 물론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내 앞에 조준장치가 레이저 조준장치, 그리고 가시광선 카메라, 그리고 적외선 카메라가 다 달려야 되거든요. 예. 대신에 정확도는 훨씬 올라가겠죠. 정확도는. 그리고 사람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타격력은 올라가고 우리 병사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추후 이제 12.7mm 톤수가 이 1290보다 50% 이상, 50% 많기 때문에 이게 더 강력한 무장 달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건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보고,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 엔진 쪽, 더 큰 엔진, 분명히 훨씬 더 큰 엔진이, 출력이 큰 엔진이 들어갔다. 국산 엔진일 가능성이 크더라고 좀 감히 생각을 합니다. 1500마력짜리 K2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뒤에 워터제트도 4개가 들어간다. 자, 이런 부분들. 예. 그리고 병사들이 이제 접안을 하게 되면은, 나갈 때는 이 앞에는 복도로 나가게 됩니다. 앞부분이 열리면서 여기 뒤에 그림 있네요. 앞부분이 열리면서 정 급하다면 저 위에 뚜껑을 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안할 때까지 저게 총탄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겠어요. 자, 요거는 우리도 그대로 구현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이제 우리는 병력 숫자가 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보급품을 전달하는 이런 용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죠. 급한데 기동 타격대라고 보시는데, 해병대 기동 타격대. 예,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스웨덴의 섬 개수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겁니다. 26만 7천 개. 이게 뭐 사실인가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것인데, 자, 이걸 보면 우리는 몇 척이나 도입할 것인가, 그 정보가 지금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 어쨌거나 해병대한테는 되게 기묘한 이제 싸우는 부대, 잘 싸울 수 있는 부대로서 한 척당 수십억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거면은 이거는 하기에 딱 적절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결정이
보면 23년도에 결정을 하고 뭐 제안이 나오고 24년도에 결정을 하고 지금 그 강남 조선소에서 부산에 있는 기본 설계까지 했다고 해요. 자기들 작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벤치마킹한 건 당연한 것이고 30몇 년 된 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조했다. 윤석열 정부 때 시작해서 다 끝낸 거예요. 급작스럽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추후 다른 상황이 전개될 때 이걸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침 이거 제가 AI 검색을 하니까 전 세계 순위가 나오더군요. 섬을 많이 가진 순서. 스웨덴 26만 7천, 노르웨이, 핀란드. 자, 이런 데는 다 이해가 됐어. 엄청나요. 그 다음 캐나다 쭉쭉쭉 하다가 일본이 14,000개인데 우리 중국이 5,000개밖에 안 돼요.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한국은 4,400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3,600개에 가까워요. 제가 합치면 8,000개예요, 우리가. 예. 그러면 중국보다 우리가 섬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 순위를 남북을 합치게 되면은 전체 지금 3, 5, 6, 7, 8, 9, 10위 안에 들어요. 그렇게 섬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필리핀도 7,600개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함의 선택은 괜찮다. 일단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함정만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 예전에 제가 2022년에 보여드렸던 건데 그때 이미 초고속정에 대한 개발이 거의 완료됐었거든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한 겁니다. 예, 이거는 지금 해병대용이라기보다는 이게 제가 봐서 UDT용으로 된 것 같아요. 이게 특수전용이에요. 특수전용. 이걸 완전히 공격 침투용이죠. 상대방이 고속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로 고속정을 잡기 위해서 이런 고속정을 만든다. 이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때 북한 때문에 만들었다고 이제 돼 있거든요. 상대방이 고속정을 보내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은 우리의 예를 들어서 참수리급이나 아니면 윤용화급 촘촘하니까 그 지상 세력 그리고 위에 레이더 그리고 초계함 지금 초계함 없죠. 호위함 이런 걸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은 대응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 북한의 초고속정이 우리도 초고속정으로 침투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막아봐라. 초고속정끼리 서로 쫓고 쫓기는 이런 게임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CB90급에 요번에 소개된 어떤 정세치급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이게 우선적인 부여를 받은 거예요, 당시에는. 네. 자, 그것은 우리의 어떤 전력적, 전술적 필요성의 우선순위 이런 거하고도 상관이 있는데 제가 이제 CB90급이 괜찮다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해병대 간의 소통도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전시가 되면 여러 다른 수단들이 동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배가 적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군이. 그래서 이거는 대양 해군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해병대가 전략 기동군을 의미할 때 해외 분쟁 지역에 파견돼서 저강도 분쟁에서 교통 정리하는 역할들을 할 때 해병대에 되게 중요한 발휘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훨씬 부각되어 있거든요. 몇 년 전보다. 예, 그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초소형 회사도 달라요. 하나는 문재인 때, 하나는 윤석열 때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2022년 6월 7일 보도예요. 국방뉴스 날쌘돌이 차세대 고속정 역할 기대. 그때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시속 110km. 예. 차고속정 국내 개발에 그때 영국의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이것도 부산인가 하여튼 마산인가 하여튼 남해안 쪽에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 보면 연안 경비를 비롯해서 침투와 수송, 전투 등 다양한 군사적 목적 활동 이 중에서 제일 눈이 가는 중요한 단어는 침투입니다. 침투. 예. 이걸로 방어를 할 건 아니죠. 예. 이걸로 수송을 할 것도 아니죠. 뭐 그럴 필요가 있다면 하긴 하겠지만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특수전 병력을 빠른 속도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접안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는 탈출할 때 어떤 배도 쫓아올 수 없죠. 오늘 이제 공개된 청새치가 80몇 킬로니까 그거보다 훨씬 빨라요.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또 중요한 게 레이더의 피탐이나 스텔스성이 기존에 이제 청새치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게 되겠죠. 이거는
그때 이걸 우리가 이제 하려고 했던 명분을 제공했던 게 북한이 이거예요. DPRK 북한이죠. VSV-32라고 하는 거. 이거는 배가 큰 배예요. 예, 큰 배고 길이가 32에서 34m니까 우리 이번에 17m잖아요. 좀 전에 보신 그것도 20m밖에 안 돼요. 초고속 정도. 이거 상당히 큰 배예요. 이거는 약간 뭐라고 할까? 옛날식으로 치자면 고속 의뢰정 이런 게 좀 가까워요. 속도는 약간 50노트 정도 나온다. 92.6. 물론 이제 그 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보다도 좀 빨랐던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뭐 연합 전력으로서 못 쫓아갈 도망가서 빠져나가서 영영이 이별이다. 이런 건 아니죠, 당연히. 예, 예. 여기 보면 무장도 보면은 의뢰도 2발, 뭐 소형 미사일, 로켓탄 같은 거 발사기 24발짜리 발사기도 3개가 있고, 뭐 맨페이지도 뭐 달고 있고. 자, 요런 건데 이거랑 좀 전에 보여드렸던 초고속정은 컨셉이 다른 거죠. 이거는 이제 기동 타격, 저게 이제 왜냐면 북한 함정들이 배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쪽 배가 큰 배가 올라왔을 때 빠른 속도로 치고 빠지는 용도로 된 거지, 이걸 침투용으로 쓰기는 어려운 배거든요. 제가 봐서는 갖춘 장비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이제 초고속정을 개발했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침투용이죠. 그래서 아마 UDT용으로 좀 돼 있는 것 같고, 우리 기술 건조한 회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얼핏 본인들 홍보를 하면서 이미 공급도 된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첫 버전의 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공개가 되는 정보량은 적은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하기 이번에 청새치 한국판 1290이 더 붙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해병대도 지금 우리가 해병대 특수임무단을 또 그때 문재인 때부터 만들겠다 했고 조금 비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요번부터 다시 아마 더 만들 것 같아요. 해병대도 UDT 같은 걸 가지는 거예요. 자, 그 친구들도 조금 전 같은 초고속정을 쓰겠죠. 예. 자, 그때 나왔던 자료들을 보시면은 엔진이 1500마력짜리 3개를 써요. 그래서 1500마력짜리가 제가 생각이 눈이 간다는 겁니다. 좀 전에 1290 한국판 1290 청새치는 저 1500마력짜리 엔진을 2개 쓰지 않을까. 예, 저거는 우리 K2에 들어가는 엔진이다. 그러면 대충 출력도 맞아요. 자, 이거는 이제 톤수는, 이게 톤수가 아마 이것도 한 20톤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대충 파워하고 엔진 출력하고 속도하고도 대충 맞아요. 자, 최대 속도 60노트, 약간 이제 110 몇 킬로 나온다는 것이고, 요거는 그때 거의 다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운행하는 장면까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저거를. 예, 이때 보여준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도 이런 거 있다라는 것을 당시 미국한테 보여주는, 그때 우리가 극초음속 보여주고 뭐 초음속 보여주고 여러 가지 보여줬단 말이에요. 북미 종전선언을 앞두고 이것도 그 일환으로서 우리 기술력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보여줬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배치된 것 같아요. 벌써 몇 년 됐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것은 큰 특징이 다른 게 뭐냐면, 좀 전에 이제 청새치 같은 경우, 한국판 1290 같은 경우는 워터젯이에요, 워터젯. 자, 그것은 양식장이 많고 스크류에 걸릴 게 많은 한국적 지형에서 쓰기에 맞아요. 한국적 해안선에서. 그렇지만 이 배는, 이 초고속정은 스피드가 우선되는 배예요. 그래서 1500마력짜리 엔진 3개였죠. 스크류 3개죠. 그래서 그 당시 말씀을 드린 게 수면 관통형 추진기. 제가는 영국 전문가를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설계해서 작업한 것 같아요. 국산화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해양 기술이네요. 회사 이름이. 자, 이것은 조금 다른 목적이다. 섬과 섬 사이를 막 휘젓고 다니는 게 아니라 딱 처음부터 정해진 목적이 딱 있는 침투용이다. 그래서 모든 노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노선으로 딱 들어가서 그 경로로 딱 빠져나온다. 초고속으로. 이런 용도의 함정이고, 워터젯보다 더 빨리 가려면 스크류가 더 빠르다. 이런 것도 거꾸로 알 수가 있어요. 용도가 다른 데라는 거죠. 자, 제가 한 3, 4년 만에 다시 찾아가서 그 홈페이지를 찾아가 봤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모양이 훨씬 가다듬어진 것으로 나왔고, 팬텀이라고 돼 있죠. 길이 20m고, 60노트고, 배수량은 이게 안 나와 있네요. 예. 2톤 정도의 짐을 실을 수 있다. 사람 포함이겠죠. 12명까지 실을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배수량 대충 짐작이 되시죠. 이건 훨씬 가벼운 배입니다.
근데 엔진은 훨씬 더 강력해요. 예. 그래서 요거는 UDT나 해병대의 특수부대가 쓰는 용이다. 지금 1290 한국판 1290 청새치는 그게 아니다. 막 쓰는 배다 그거는. 네. 적탄을 맞으면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배다. 이런 용도가 다르다. 이것은 첩보용이다. 여기도 보면 뭐 이제 피탄을 어느 정도까지 견뎌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긴 해요. 그렇지만 목적이 다르다. 이거는 예상된 경로를 들어갔다가 예상된 경로로 빠져나오는 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소형 함정 부분에서도 상당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다. 요 때문에 이제 큰 부분 초고속선 60노트 이상 달리는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많이 없다. 그건 저는 동감합니다. 그 다음 이제 윤석열 정부 때 1290의 한국판 벤치마킹해서 한국적 요구 조건을 더 추가로 넣은 거. 그것도 우리 기술화됐다. 자, 그것은 우리 해군의 역량이 강화되는 부분, 해병대의 중요성이 전략 기동군으로서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부합하는 함정들이다. 큰 배들에 더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